이번에도 지갑을 가져오지 않은 내가 살아. 할아버지는 말없이 계산을 맡아주셨다. 넌 왜 자꾸 나 만날 때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와? 해장국 사주면서 생색내냐? 그건 그렇고 다음 달에 우리 딸 결혼하는데 와줄 거지. 딱 너 포함해서 친구 3명밖에 없는데 나 기 좀 살려주라. 얼마를 하라는 거야? 많이 해주면 좋지.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너 최근 10년 동안 밥 한 번 안 사고 내가 저번에 니네 아버지 장례식 때 조의금 30만 원 했으면 너는 최소 반이라도 해야지. 내 아들 결혼식에 꼴랑 5만 원만 내질 않나. 내가 참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너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너 째째하게 왜 그러냐? 옛날엔 안 그러더니 나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너가 나보다 조금 잘 살면 돈 좀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잘 살면 못 사는 친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처음엔 나도 안 아까웠지. 근데 돈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너랑은 더 이상 연이어가고 싶지 않다. 왜 정색하고 그래? 알았어. 그냥 와서 밥만 먹어. 시할아버지는 친구 장시할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며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시할아버지는 이날 장시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당구를 치기로 했지만 당구비도 자신이 내야 할 것을 알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와 장씨 할아버지가 가진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김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3남 3녀를 낳았는데 아버지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다른 집당에서 농사를 도왔습니다. 그는 6형제 중 5째로 부모님의 모든 지원이 맏형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매우 힘들게 보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항상 벌어진 책가방을 메고 다녔으며 어떤 날은 버스를 탈 수 없어서 집까지 1시간 이상 걸어갔습니다. 항상 점심시간에는 잠을 자야 했고 유일하게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한 날은 창피해서 점심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동숙이었고 동수는 김씨의 뒷자리였습니다. 김씨가 항상 밥을 안 먹는 것을 걱정하여 같이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수는 그 시절에는 잘 사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동수는 집에서 장남이었고 항상 도시락 안에는 밥과 계란, 심지어 분홍 소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반면 김씨의 집에서는 분홍 소시지는 아버지와 첫째, 형만 먹을 수 있었고 김씨와 다른 형제들은 맨밥에 콩잎과 된장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항상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밥에 물을 섞어 먹기도 했습니다. 넌 왜 밥을 안 먹어? 내 거 양이 좀 많으니 같이 나눠 먹자. 김씨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무시하려고 했지만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무섭지 않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수는 항상 도시락을 꼭꼭 눌러서 가져왔고 점심시간에는 김씨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동수는 항상 마지막에 남은 소시지 반찬을 김씨에게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농구를 좋아했고 학교가 끝나면 항상 함께 농구를 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동수는 대학에 진학하고 김씨는 바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성인이 되면서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역이 멀어지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김씨는 친구 동수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이 망했거나 해외로 유학 갔다는 등의 이야기들만 들렸습니다.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안전모와 같은 안전장비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김씨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빨리 움직여. 네, 왜 이렇게 행동이 느리냐? 한 번은 건물 옥상에서 작업을 해야 했는데 김씨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매우 두려웠습니다. 안전장비 없이 다리를 덜덜 떨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도 두렵지 않게 다니던 반면 김씨는 자신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군대에 가기 전까지 여러 공사 현장을 돌며 가족들을 위해 돈을 보내고 틈틈이 저축도 했습니다.
김 씨는 항상 일에 임하면서 이날처럼 매우 더운 여름날이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출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날은 다들 일을 조금 쉬엄쉬엄 했지만 김 씨에게는 그마저도 힘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약 5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김 씨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떨어지던 순간 정신이 돌아왔고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도 천운이었습니다. 김 씨는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했지만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사의 지시로 인해 김 씨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야, 괜찮아. 빨리 구급차 불러. 무슨 구급차야? 괜히 안 좋은 소문 날 필요 있어.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 그냥 차 타고 병원 보내. 응급처치를 빨리 받았다면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해 김 씨는 그날 이후로 항상 불편한 팔다리로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절망하지 않고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더 이상 몸 쓰는 일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 공부가 적성에 맞았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활하며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지방의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김 씨는 금융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아내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자 김 씨는 친구 동수가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들뜬 마음으로 친구들에게도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결혼식 때 고등학교 친구 몇 명은 왔지만 끝내 동수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동수는 같이 안 왔어? 야, 말도 마라. 동수계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사업 망해서 거리로 나앉았다더라. 아이고, 그러냐? 동수 지금 어디 산대? 우리도 동수 못 본 지 한참 돼서 그건 모르겠다. 김 씨는 친구 동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에게 동수는 정말 은인 같은 친구였습니다. 김 씨는 이후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동수를 만나보려 했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아내와 일남 일녀의 자식을 낳아 키웠습니다. 김 씨는 그간의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 씨의 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장남이었던 첫째 형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김 씨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형제들은 하나둘씩 첫째 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그 돈 다 오빠가 가질 건 아니지? 그래, 형. 우리 다 어렵게 사는데 지금 잘 사는 연길이 빼고는 나눠야지. 내가 왜 나눠줘? 엄연히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재산인데. 안 그러면 너네가 죽기 전까지 평생 제사 지낼래? 그리고 물려받은 돈 그렇게 많지도 않아. 너네도 알잖아. 우리가 어릴 때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가족인데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나눠줘야지. 김 씨는 하도 같이 가달라는 다른 형제들의 꼬드김에 같이 가줬지만 재산 받을 때 자기 이름은 쏙 빼놓고 나눠달라고 할 거면 자기는 왜 데려갔나 싶었습니다. 연길아, 너도 네 형한테 뭐라도 말이라도 좀 해봐. 하지만 김 씨는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형은 부모님께 얼마 받았는지 정확하게 동생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았고 작은 돈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물론 잘 사는 김 씨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런 형제들을 보며 더욱이 친구 동수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 씨의 형제들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성격들이었습니다. 김 씨 형제 간의 양보라고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한동안 친구 동수를 그리워했습니다. 원래 동창회에 잘 참석하지 않았지만 행여나 동수를 볼 수 있을까 싶어 해마다 김 씨는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나이 40이 되기 전에 동수가 드디어 동창회의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연락도 없이 방문해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야 동수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대체 뭐하고 지냈어?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본 동수는 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본 동수는 주름이 많이 생겼고 흰머리도 조금씩 보였지만 김씨는 바로 어제도 만난 사이처럼 동수를 어색해하지 않고 크게 반겼습니다. 동창회에 온 동수의 옷차림은 꾀죄죄했고 가까이 가니 조금은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동수의 외모를 보니 그간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씨는 동수가 너무 반가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뭐하고 지내? 결혼은 했고? 네 소식 들으려고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냐? 옆에 있던 친구도 그런 김씨의 말에 맞장구를 쳐줍니다. 연길이가 너 찾는다고 수소문하고 다녔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진 전 연인 찾는 느낌이었다니까. 반가워서 계속 이것저것 묻는 김씨의 질문에도 동수는 그냥 말을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동수가 힘들게 살고 있을까 봐 김씨는 더 이상 안부를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창시절 동수에게 질투가 심했던 눈치 없는 친구 한 명이 동수에게 묻습니다. 동수야, 너 요즘 어디서 지내냐? 너네 집 진짜 망한 거야? 지금 꼴을 보니까 망한 거 맞구나. 김씨는 동수 대신 답합니다. 넌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한다는 말이 겨우 그거야? 너네 회사도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니야? 곧 백수될 것 같은데 얼른 일자리나 알아봐라. 김씨의 사이다 같은 답변에 다른 친구들 모두 김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그날 김씨는 동수와 과거 학창시절 얘기를 하며 반가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김씨는 집에 가서도 좋은 기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아내에게 어린아이처럼 동수를 만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 나랑 결혼식 올릴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네. 김씨는 이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동수를 만났습니다. 동수야, 뭐하냐? 주말인데 술 한잔 어때? 동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당일 김씨는 용기 내어 동수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씩 얘기해 줬습니다. 22살 때 부모님 사업이 망하면서 다니던 대학도 졸업 못하고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일은 하고 있냐고 물어보자 지금은 그냥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배달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씨는 우리 아직 40대야. 아직 너무 젊어. 라며 동수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이날 둘은 3차까지 갔고 비용은 모두 김씨가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이후에도 동수를 만날 때마다 김씨는 밥을 사줬습니다. 밥을 사줄 때마다 김씨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김씨에게는 학창시절 동수가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친구든 누구든 어려울 때 능력이 되면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최선을 다해 동수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꼭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다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씨의 아내도 김씨가 얼마나 동수에게 고마워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김씨가 친구 동수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흔쾌히 나갔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김씨는 일을 계속 다니며 자식들을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 세월 동안 아직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씨가 동수에게 생전 처음으로 잔소리를 했습니다. 평소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는 성격의 김씨였지만 이날은 술도 많이 들어갔고 그동안 동수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안타까웠던 김씨가 참지 못해 한마디 한 것이었습니다. 동수야, 왜 그러고 사냐? 이제 돈도 모으고 해야지. 너 그러다 나중에 일 못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떻게든 되겠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날 이후부터였을까요? 점점 김씨의 눈에는 동수가 하는 생각들과 행동들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끝마다 없어, 못해, 안 되라는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를 과거 환경, 부모, 이혼한 전 배우자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줬는데 어떻게 날 배신하고 다른 살림을 차릴 수 있어. 동수의 말에 따르면 동수의 전처는 동수와 결혼한 지 5년 만에 다른 남자를 만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동수는 아내를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으로 몇 년간 버티다가 결국 아내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그때 잘하던 사업을 왜 더 욕심을 부려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잘 다니던 대학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도 못했잖아. 어려서부터 형편이 어려웠던 김 씨는 동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상황이 달랐기에 그냥 묵묵히 들어주었고 항상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김 씨가 잘 들어주니 동수는 점점 더 심하게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그런 동수의 말을 들어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취했을 때마다 동수는 김 씨에게 부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넌 좋겠다. 가정도 있고 돈도 많이 모아 놨을 거잖아. 너 얼굴 보면 참 편해 보여. 난 그게 부러워. 김 씨는 그동안 충분히 위로해 주었고 조언도 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이날도 김 씨는 동수에게 택시비까지 쥐어주고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날 왠지 택시비를 건네는데 동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미안해하면서 받곤 했는데 이날은 한참 김 씨를 째려보다가 김 씨가 건네는 돈을 휙 가로챘습니다. 김 씨는 찜찜했지만 술에 취해서 그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일이 바빠져 한동안 동수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동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동수야. 요새 왜 연락이 뜸해? 저기 우리 집 근처에 횟집 근사한 데 생겼는데 이번 주말에 한 잔 어때? 할 얘기도 있고 바빴던 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던 김 씨는 흔쾌히 동수를 만났습니다. 이날 횟집에 가기 전에 동수가 백화점을 가자고 하길래 김 씨는 따라갔습니다. 웬 백화점이냐고 물었더니 옷을 환불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동수가 백화점에서 옷을 살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수는 백화점 안에 있는 한 매장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옷 좀 환불하려고요. 지난번에도 환불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엔 어떤 점 때문일까요? 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색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색깔도 있어요. 고객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환불해주세요. 고객님, 이게 태그도 떼져 있고 옷에 뭐가 묻어 있네요. 그리고 환불 기간이 일주일인데 벌써 3주가 지나서 환불은 어렵습니다. 네. 아니 내가 잠깐 바빠서 못 들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묻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구만. 김 씨는 이런 동수의 모습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안 된다는데 계속 우기는 동수와 더 이상 말싸움하기 싫었는지 결국 가게 사장님이 나와 환불을 해줬습니다. 김 씨는 동수에게 옷을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백화점 드나드는지 물었더니 백화점 가서 대접받는 느낌이 좋아서 자꾸 가서 옷 사고 트집 잡아 환불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순간 동수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짓을 왜 하냐고 해도 동수는 그런 김 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동수는 이동 중에도 김 씨에게 주변에 잘된 동창들을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사장님 소리를 듣자 그저 운이 좋았다고 치부해버리고 몰래 뒤에서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반찬이 채 나오기도 전에 동수에게 물었습니다. 할 얘기가 뭐야? 사실 나한테 딸이 하나 있어. 애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생겼던 자식인데 이번에 애가 결혼한대. 아이고, 딸이 있었구나. 여태 왜 말 안 했어? 난 당연히 자식이 없는 줄 알았잖아. 너무 축하할 일이네.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잖냐. 우리가 몇 년 친구냐. 네 딸이라 생각하고 좀 도와줄 수 있어? 김 씨는 동수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야? 금전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야? 술을 마시는 동수의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동수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았는데
친구의 딸까지 도와주려면 아내와 상의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보와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지만 혼자라면 몰라도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너희 자식들은 잘 살잖아요. 들어보니 좋은 직장에도 취직하고 결혼도 시켰다며 이제 돈 나갈 일도 없겠네요. 꼭 아내에게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말은 해야겠죠. 그래서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크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여보, 그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김 씨의 은퇴 시기가 가까워져서 뭔가 하려고 큰 매장에서 떡볶이집 프랜차이즈를 계약했는데 사기였던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랑 하겠다고 해서 덜컥 계약을 해버렸어요. 미안해요. 김 씨는 아내에게 화를 내려 했지만 아무리 화를 내도 변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김 씨와 아내는 오랫동안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 돈은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꾼은 조금씩 돈을 갚으려고 해서 경찰 조사도 어려워졌어요. 망연자실하며 걷던 김 씨는 돈을 대신 받아준다는 홍보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속은 셈치고 아내와 함께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조금 무서웠지만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서워 보이는 직원들이 서 있었고 김 씨는 그간의 상황을 그 직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돈을 받아주는 대신 그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꽤 높은 수수료였지만 돈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김 씨는 여기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진짜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돈을 아주 아끼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당장 김 씨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사는 작은 집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 직장 월급 그리고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노후는 편하게 살고 싶었지만 이제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친구 동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와이프랑 얘기 좀 해봤냐는 동수의 질문에 김 씨는 최근 겪었던 일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런 김 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그럼 자기 딸 못 도와주는 거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김 씨는 화가 났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상황이 이러니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동수는 김 씨에게 그러면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이라도 좀 넉넉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김 씨의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와 김 씨는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김 씨의 장인어른은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했지만 치매로 인해 돌아가셨고 장례식 때는 친구들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했고 보증까지 서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런 장인어른을 보며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안 좋았던 허리가 계속 문제였습니다. 이전에 팔과 다리에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최대한 수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김 씨는 디스크 수술을 받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은 김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돈이 줄어들면서 연락도 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동수는 이제 다른 동창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항상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이 업로드되고 있었고, 김 씨는 동수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영길아, 너 동수한테 돈 빌려줬어? 나 동수 이놈이 돈 없다고 징징댔길래 100만 원 빌려줬더니 이제는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돈 안 빌려주면 나를 나쁜 놈이라 욕하고 다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사실 김 씨도 조금씩 동수에게 돈을 빌려줬어. 당연히 동수는 그 돈을 갚지 않았고 김 씨는 받을 생각 없었던 금액만 빌려줬어. 어쨌든 너도 조심해야 해. 동수 이놈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김 씨는 학창시절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동수의 모습에 씁쓸했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동수는 아파트를 보유한 친구에게 아파트를 팔고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벌면 자신에게 10%만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시도했어. 사실 김 씨는 오랜 기간 사기를 당하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몸도 안 좋아지는 상황을 겪는 와중에 동수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어. 그러나 동수는 실제로는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로조차 해주지 않았고 장인어른의 장례식에 아프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어. 하지만 여전히 동수가 가장 편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김 씨는 어김없이 유일한 술친구인 동서와 다시 만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김 씨는 동수에게 학창시절 고마운 마음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동서와 해장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거는 잘 정리된 거야. 이전에 통화할 때 자기 딸 못 챙겨주는 것만 말했던 게 미안했는지 이제서야 동수는 김 씨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직 못 받았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날 들어간 해장국집에서는 김 씨와 친구 동수에게 추억이 가득한 분홍 소시지값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와 동수는 학창 시절을 추억하며 분홍 소시지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후 동수는 김 씨를 잠깐 더 위로하더니 슬슬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라, 우리 막내딸 결혼식에 와줄 거지? 결혼식은 부모 인맥 아니냐? 딸이 아빠 주변에 올 사람 없냐고 물어봐서 내가 몇 명 온다고 말해놨어. 친한 친구라 축의금도 잘 넣어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동수는 김 씨에게 축의금을 많이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수는 반찬으로 하나 남은 분홍 소시지를 자기 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동수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동수는 어릴 적 김 씨에게 분홍 소시지를 양보하던 예전의 동수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동수와 인연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너가 살아. 하지만 동수는 오늘도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다며 둘러댔습니다. 사실 오늘만 안 가져온 게 아니고 원래 김 씨를 만날 때 동수는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맨날 나 만날 때 지갑을 놓고 와? 내가 그 정도 샀으면 너도 한 번 사야지. 솔직히 지난번에 횟집 갈 때 네가 사는 줄 알고 갔는데 그때도 뒷공문이나 빼고. 너 오늘 왜 이리 예민해? 겨우 해장국 가지고 그건 그렇고 연기라 다음 주 주말에 꼭 와줘. 기다리고 있을게. 김 씨는 말없이 계산하고 인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동수는 딸의 결혼식 날 아침부터 김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의 휴대폰은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동수는 잔뜩 경량돼서 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너 정말 안 올 거냐? 실망이네.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동수 딸의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날 저녁에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동수가 전화를 받고 김 씨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장인어른 장례식 때 왔냐? 그리고 들어보니 다른 친구들 만날 때는 밥도 잘 사 먹는다고 하더니 나 만날 때는 왜 지갑을 항상 두고 오는 거냐? 내가 너 밥 사준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다. 나랑 놀고 먹고 돈도 한 번 안 쓴 것도 모자라 나 힘들 때 네가 나한테 먼저 연락한 적 있어. 난 일이 바쁠 때도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먼 집안까지 밤새고 운전해서 갔다. 난 너한테 고마움이 아주 컸어서 너한테 쓴 그 돈들 아깝지 않았어. 하지만 앞으로 너한테 쓰는 돈은 뭐든 아까워질 것 같다. 이제껏 너한테 썼던 돈은 예전 시절 고마웠던 기억들 생각하면 아깝지 않으니 갚을 필요도 없어. 하지만 너랑 인연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 그렇게 김 씨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 씨는 친구 동수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런 김 씨를 바라보며 아내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사실 돈 때문에 동수와 인연을 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시절 고마운 것만 생각하면 김 씨는 죽을 때까지 동수에게 밥을 사줘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동수의 마음이 가난해서 손절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친구와는 연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것을 김 씨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사기당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어떻게 퍼졌는지 동수가 자신의 딸의 핸드폰으로 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사기당한 돈 받았냐? 축하한다라며 주식 상장 정보를 김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동수는 자신이 그동안 미안했다며 이 정보로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동수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완전히 동수와의 관계를 끊었고 이제는 힘들 때는 술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힘든 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진작에 동수 대신 아내와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예전부터 친했던 관계라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래된 관계라 해도 때로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 형제 또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반대로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영상을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후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